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좀 냉철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을 앞으로 네 분을 모시고 매주 한 분씩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최신 이야기들, 그리고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뭐고 특히 우리하고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 박진기 한국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겸임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은 그 국회 산하 싱크탱크인 K정책 플랫폼의 연구위원도 겸직하시고 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로 무엇을 하는 데인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새로 창설이 됐고, 예.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예. 국가의 올바른 정책을 좀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좀 작업하기 위해서 예. 각계 전문가들이 예. 많이 모여서 그룹된 싱크탱크입니다. 아. 이제 활동을 이제 주로 이제 계속 디벨롭 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정책을 연구해서 네. 근데 의회에다가 네. 그게 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공무원 위주의 그거보다는 예. 실제적으로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공직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속 각각의 그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예. 좀 더 발전된 제안을 하는 거라서 좀 더 예. 발전적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기대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전쟁을 논의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네. 뭐라고 부를 것이냐 네. 하는 이제 이 네. 명칭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전쟁은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에 있는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전쟁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러시아 인베이전이죠. 그냥 침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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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러시아의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 예. 이게 우리나라로 여기를 하면 예. 지금 특히 좌파들이 용어를 선점하는 게 많은데 그렇죠. 우리 같은 게 6.25 전쟁, 예. 6.25 남친 전쟁 이게 예. 맞는 건데 예. 얘들은 보통 6.25를 이게 헬스화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미국식 남북 전쟁 그런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전 비슷하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실제 누가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걸 약간 희석화시켜 버리는 거죠. 예. 예. 그런 단계를 하는데 실제로 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은 예. 양쪽에 두 개의 다 동등한 발생 요인 인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둘 다 나쁠 수가 있다는 개념을 하잖아요. 예. 이거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이기 때문에 침공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침공. 실제로 예. 뭐 BBC나 그 서부권의 그 방송들 보면 다 예. 인베전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만 좀 이게 뭐 전쟁 이런 식으로 좀 되죠. 예.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러시아가 뭐 네. 우크라이나가 네. 한 시절 소련 연방에 속해 있다가 네. 이제 분리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독립국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독립을 한 이후에 네. 러시아가 이번에만 침공을 한 게 아니라 뭐 2014년에도 침공해가지고 그렇죠. 예. 크림반도를 뺐고 그렇죠. 이번에 또 침공하고 네. 도대체 이게 우크라이나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건지 도대체 왜 러시아가 여차하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그 침공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푸틴이 얘기하는 뭐 역사적인 동질성 이런 거는 예. 하나의 그 이유일 뿐이고요. 레토릭인가요? 네, 레턴이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북한이 내려오는 것도 당연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예. 다른 민족입니다, 사실. 예. 언어도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그 활자가 같다 그래가지고 예. 같은 언어를 쓰진 않거든요. 러시아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키릴 문자를 예. 쓰긴 쓰는데 말은 다른 거죠. 말은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거기까지 우리는 키예프하다 지금 키우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지역 자체가 예. 이게 유럽 최대 곡창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라는 지역 영토를 봤을 때 예. 대부분 뭐 추운 지역이 많고 예. 이렇게 곡창지대는 우크라이나밖에 없고 예.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과거의 구소련 시절에 예. 그 소련 제국에 있던 군사 과학 시설들 그리고 방산 기업들을 많이 이쪽에다 만들어 놨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러시아에서 그토록 원하는 부동항이 그쪽에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구소련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우크라이나 지역이 가장 자기들한테는 비옥한 터전이 될 수 있고요. 예. 근본적으로도 여기를
이 정도의 버퍼존들을 가져놔야지 실제 모스크바를 방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걸리면 사실 그 공간이 됩니다. 네. 과거에 프랑스 나폴레옹이 쳐들어올 때도 예. 그 독일 히틀러 쳐들어올 때도 예. 우크라이나 지역을 통과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대평야 지역이고, 예. 근데 그때 있던 그 진흙탕 그것 때문에 다 마찬가지 당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다가 자기가 당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당한 건가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예. 실제로 지금 서구권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 헬기가 AH-64 아파치 헬기입니다. 예. 근데 이 아파치 헬기를 왜 만들게 되냐면은 예. 과거에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특히 소련에서 엄청난 숫자의 탱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데 예. 일단 수적으로 많은데 예. 일단 나토나 이쪽에는 많이 없는 거예요. 전차 예, 예. 수적으로. 그래서 네. 근데 우크라이나 대평양을 그러니까 지구에 올 때 예.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예. 그 지갑 정격전처럼 예. 반대로 물러올 때 대비책이 안 되는 거예요. 평양 지역이니까. 그래서 아파치 헬기라는 게 공시에 뜨면은 한 대가 예. 한 2km 전방에 있는 탱크를 16대 동시에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죠.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통과하는 구소련의 대전차 기갑 전력을 방어하게 만든 게 아파치 헬기입니다. 그만큼 예. 우크라이나 지역이라는 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예. 뭐 산업적으로 그리고 식량 조달처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네.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왼쪽에 젤렌스키, 네. 오른쪽에 이제 푸틴인데 이 사진으로만 봐도 네. 이 젊음과 그렇죠. 이 노쇠 이게 그냥 한눈에 드러나네요. 자,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력하고 예, 군사력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보면 뭐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게 뭐 군사력이나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게임이 되겠느냐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인 객관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다음으로 군사 2기 국가고 예. 이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22위 정도 보거든요. 근데 네. 또 바로 위에가 대만이에요. 또 이번에 좀 역사의 아이러니한 것도 있고 좀 예. 받아볼 게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2위하고 22위의 싸움인데 네. 당연히 러시아 푸틴도 예. 그리고 서방에 있는 군사평론가들도 처음 작년부터 전쟁 발발 위기가 고조될 경우 그리고 전쟁 발발했을 때 예.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조기에 함락이 될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평가였는데 예. 실제 전쟁이 나니까 다른 양상을 바뀌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참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해봐야 합니다. 가변성, 예측 불가능성 이게 이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고 네. 요 크림반도 여기는 네. 원래 그 우크라이나가 네.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네. 러시아에게 전부 이관하는 조건으로 이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도록 이렇게 서로 이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핵무기를 다 러시아에 넘겨줬는데 네. 푸틴이 또 쳐들어가가지고 크림반도를 뺏었죠. 네. 참 이런 거 보면 근데 당초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구소련 제국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있을 때 예. 루칸스크, 도네츠크, 크림반도 이쪽까지는 예. 그냥 원래는 그 러시아라는 틀에 있었던 데고 예. 이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되면서 다 합쳐지는데 예. 행정 편의상 이쪽을 날라서 우크라이나의 자치적으로 맞드는 거예요. 사실 예. 지역적으로 하는데 근데 푸틴이 주장하는 그건데 예.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다페스트 조약을 통해서 예.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 핵무기 보유국이었는데 엄청난 핵무기를 네. 가지고 있었죠. 그 핵무기를 다 러시아에 이관했죠. 이관시키는 조건으로 나머지 지역을 그냥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예. 합의를 본 거고요. 네. 근데 지금 그 국제적인 조약을 위반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뭐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에서 2위와 22위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 전쟁 초기에 네. 저거 이틀이면 전쟁 끝나고 젤렌스키는 뭐 해외로 네. 도망갈 것이다 이런 낙관을 가지고 전쟁을 네.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네. 전황은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고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자, 우선 그 최근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최근까지는 계속 러시아가 네. 남대로는 공격을 계속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언론 보도마다 다르긴 합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자기들 공격을 강한다 그러고 예. 우크라이나나 서방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반격을 많이 해서 예. 한 8월 2일자 기준을 따지면 예.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격타하고 있다. 도네츠크 저 지역까지. 이쪽이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지역은 이쪽에 오데사 지역을 해서 이쪽 바닷가 지역이 제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발전소나 이런 데 계속 포격하는 이유가 예. 계속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장 큰 목적은 이쪽 바다 이 부동항의 확보가 제일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저게 이제 흑해를 통해서 네. 그 터키 네. 그 해협을 통해서 나가는 그 길인데 예. 만약 여기가 완전히 러시아가 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내륙국가 되버리고 그렇죠. 예. 자기들이 해로 쓸 수 있는 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상당히 식량을 제공하는 네. 주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 그거를 지금까지 러시아가 막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에서 남대로는 이게 만약 고착 된다면 예.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하는데 그 자기들은 거기서 어떤 이문적인 걸 남기려고도 하겠죠. 예. 예. 아니면 우크라이나는 계속 트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그 계속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 소식을 전하는 걸 보면 여기 이제 돈바스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데사 지역 뭐 이 크림반도 지역이 나오고 히르키우가 여기에 있고 그 수도인 그 키우 옛날로 치면 이게 키예프죠. 예,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체르노빌 원전이 이제 이쪽에 있고. 그래서 요 북부 지역 요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침공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당초에 개전 초에도 그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바로 압도적인 공군력과 지상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공공기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러면서 우리는 단시간 내에 키예프까지 점령한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게 러시아 군대가 과장되게 평가되어 있다는 건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구소련 시절에 있던 그게 허상에 그대로 이전받았고요. 그리고 무기 체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구만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 수준이 정밀하지 않은 재래식 무기는 아무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정밀 유도 무기라고 해도 그게 운영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쉽게 생각하지만은 미사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자유한국에서는 보통 함대함 미사일은 하푼이라는 미사일 쓰고 여러 종류 있는데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질소로 충전된 시설 내에서 뭐 그 습기가 없고 막 이런 해야 되는데 왜냐면 다 전자장비이기 때문에요. 근데 관리를 못하면은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저번 달인가요? 쐈는데 다시 쏜 게 날아가서 자기를 맞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보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정밀 유도인 무기조차도. 그러면은 이게 기존의 재래식 병이라는 거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나마 첨단 무기라는 거는 유지 보수가 안 돼 있고, 이게 왜냐면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의 방산 비리입니다. 교수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필자가 쓰신 이 푸틴의 야망과 좌절이라는 책을 제가 정말 밑줄을 쳐서 열심히 봤는데 교수님께서 쓰신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을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러시아 군사력과 정보기관의 실세와 교훈이라는 그 글을 쓰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최신 멀티캡 군복, 전술조끼, 신형 방탄 헬멧, 전술 고글, 야간 투시경, 안면 보호대, 7.62mm 방어용 방탄조끼,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전술 장갑, 신형 조준 및 레이저 지시기, 신형 전술 배낭과 군화를 착용하고 나토 표준형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자, 이러면은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그 영화에서나 보는 미래군의 모습 비슷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팔뚝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기만 안 보인다면 미군이라고 할 정도로 착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 러시아의 이 크림반도 침공으로 크림반도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라든지 이 미군하고 그 협력해서 군사훈련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러니까 체제를 이 처음에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때 그 우크라이나는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군사 병력이. 근데 여러 가지로 계속 이 정권이 굉장히 부패돼 있고 그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에 그 있던 무기들은 다 해외에 판매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축소되고 특히 군인들은 거의 다 훈련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굉장히 낙후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발생한 게 그 크림반도에서 나라를 영토를 뺏기잖아요. 상대도 안 될 정도 전력이. 근데 그래도 사람들 대우각성을 한 거죠. 대우각성을 하고 이 나토나 그리고 뭐 미국의 주 영향을 받아서 군사 고문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교육 훈련을 받고 실제로 이
군의 조직 편성부터 작전 운영 자체가 미군화된 거죠. 뭐 미국에 있던 캘리포니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사단이 그 우크라이나하고 막 같이 합동 훈련도 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방위군들도 와서 같이 합동을 하면서 전술 그래서 연합훈련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동안에 우리가 연합훈련을 못하게 방해한 거고요. 야,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저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에요? 이 고향은 북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합훈련 한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현 시각도 가장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 자체가 실전형 군대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미군하고 우리는 6.25 전쟁을 거치고 월남전 참전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장군 중에 전쟁을 겪어본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는 행정군대가 된 군대입니다. 사실. 물론 전투력은 좋은데 이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번에도 일주일 연습하겠지만 그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던 야전 훈련을 하던 했을 때 가장 실전력이 많은 군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비근한 예로 예전에 뭐 저도 장교 출신인데 예전에 뭐 연합훈련이나 이거 하면 미군하고 차이점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RSOI라고 전쟁 발사하면 북한 인군이 쳐들어오면 부산 지역을 해서 미군의 군수물자가 들어오는데 미군은 그걸 실시간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부산에 들어왔을 때 부산에서 부산역을 이동하고 부산역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4시간이 다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군 지휘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점핑을 시키래 시간을. 야 빨리 올라와 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당장 작전할 때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실전했던 군대하고 그 워게임을 위주했던 군대 차이가 거의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많이 낮았죠. 예전에 그랬었고요. 몇십 년 전 일이고. 근데 그런 차이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이 전문가들이 예상을 깨고 이렇게 선전하는 이유는 이런 그 미군과의 훈련, 그다음에 나토의 표준형 장구 착용 이런 거로 상징하는 어떤 그 미국과의 어떤 연계,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한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다 플레이해서 국민들의 항전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젤렌스키 자체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홀로코스트에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집안 대대로 그런 항전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개그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금 편협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경제학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비관하지만 뭐 꼭 좋은 데 나와서 좋은 삶이야 그렇다 치도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배우면 좀 더 현명할 선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잘 받고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분야에서 특히 또 더군다나 이게 젊다는 게 젊어서 이게 판단력이나 상황 그 임기응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그때 소련 나이가 19살, 20살이에요. 실제로. 영화에서는 막 나이 먹은 사람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 백선엽 장군이 6.25 때 그렇죠. 20대, 30대도 안 돼. 뭐 이 무렵에 막 별 4개 달고 막 이랬죠. 박정희 대통령도 뭐 42살에 투사 달고 있었고 이런 시절이에요, 사실. 근데 그래야지 좀 판단이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반대로 푸틴은 과거에는 굉장히 그 현명한 판단력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쇠했고요. 그래서 양측의 지도자가 좀 신발력에서 많이 차이 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2014년에 침공을 당해가지고 크림반도를 빼앗긴 이후에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합동훈련, 나토와의 그런 합동훈련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국방안보 분야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거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제 영토를 빼앗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거죠. 행정군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가장 큰 취약한 문제가 숫자가 그다 육군이 많은 건 아니에요. 육군이 28만 명입니다. 러시아가 전체가 100만 명이 되는데 우주군만 따져가지고 하는데요. 근데 그 솔직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규국 육군보다 그 정부 FSB라고 정보부 산하에 정보부 산하에 더 많습니다. 거의 30만 명 됩니다. 일종의 저기 비밀 경찰 비슷한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군대인데
군인은 아닌 군대죠 사실. 가지고 약간 정치 군대구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소련이 패망할 때도 네. 러시아에 있는 그 가령 KGB 예. 직속 부대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사실 예, 그때 예, 그때 예. 그게 러시아 패망을 이끄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긴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전쟁에서 네. 저는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네. 이게 개인용 이 휴대용 네. 이 유도무기 네네. 이게 아주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그 재미를 본 게 미국이 제공한 그 휴대용 제전차 미사일인 제블린. 그 제블린. 네. 사진이 아마 어디 있을 텐데. 요게 이제 네. 그 제블린이고 네. 그다음에 영국이 제공한 게 그 NLAW라고 그래서 차세대 경량 네. 대전차 미사일. 네. 그리고 또 아주 이번에 제가 그 좀 새롭게 본 게 그 자폭형 드론 네. 이걸 뭐 저기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하죠. 네. 이런 그 희한한 그야말로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면 어리둥절할 정도의 이런 값싸고 이 뭐 유도 무기들이 네. 아주 러시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모습들이 지금 네. 그 이 전장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차 한 대만 해도 저게 막 몇십억 5, 60억 하죠. 예 가는데 그거를 뭐 한 5천에서 1억 정도. 한 1억도 네, 안 되는 네, 이걸 가지고 그냥 한 방에 작사를 낸다. 네. 이게 소위 말하는 휴대용 그 개인 휴대용 유대용 무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전장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 주력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이 무기들이 어느 정도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행하는 용어가 예. 러시아 탱크 뚜껑 따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왜냐면 그 서방 국가하고 네. 구소련 공산 국가는 무기를 만드는 개념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서방 국가는 그 조종한 사람들의 안전을 많이 따지죠. 그 안전과 예. 그다음에 리빙 컨디션을 예. 주변점을 두고 예. 그러니까 좀 커질 수 있는데 예. 소련은 일단 과거에 구소련부터 전차를 만들 때 원칙이 과거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T-34 만들고 이럴 때부터 예. 낮게 만들죠. 그 전차병 티탄- 자체를 예. 키를 뭐 작은 애들 뽑아요. 중앙아시아 애들 뭐 아 이거 뽑죠. 근데 왜냐면 이 탱크를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탱크의 높이를 낮춰버린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그냥 적이 탄두를 쏠 때 탱크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직사파기가 활강포를 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직사포나 활강포나 마찬가지도 이게 낮으면, 높아지면 예. 막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사실. 예. 그러고 여기다 방어 그 반응 장갑 해가 이렇게 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차차 낮으면서 폭약을 그러니까 탄을 보관하는 게 하부가 아니고 위에 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폭탄 이 예. 휴대용 미사일의 단지 특징이 뭐냐면은 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파보를 했다가 위에서 위에서 내리꽂죠. 내리꽂죠. 예. 내려본 터지니까 예. 그리고 전체에서 가장 방어력이 낮은 거예요. 거기서 내부장이 터지면서 같이 내부게 터져버리니까는 아. 탱크의 윗부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뚜껑을 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 탄 안에 있는 병사들이 죽기 때문에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 실제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런 개인용 휴대병기가 전체 전쟁의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억 내외의 무기 가지고 예. 50억 내외의 무기를 격파시키고 한 명이 3명을 하는 거는 이게 전쟁이라는 건 사실 이게 경작이거든요. 그렇죠. 경작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게 칼싸움하는 건 개념하는데 예. 예전에 칼하고 활을 쏠 때도 화살이 없어서 전쟁을 못 할 수 있어요. 화살 진짜 비싸거든요. 예. 그러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삼국지 보면은 제가공명이 나무로 이렇게 만든 예. 거에다 화살 짚을- 받아오고 막 이런 예, 거잖아요. 예. 그게 화살이 비싸게 되는 겁니다. 예. 구하기 힘들고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전쟁은 경제력인데 얼만큼 값싼 무기로 상대방한테 많은 피해를 주느냐. 예, 예. 이게 전쟁의 운영의 핵심이고 문제는 젤렌스키는 경제학도입니다.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예. 물론 그게 A는 B는 C는 아니겠지만 예. 기본 전장 운영 개념 자체를 예. 이번에 군인들 위주로 가게 되면 예. 군인들은 전술적으로 이길지 몰라요. 근데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전략가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전략가에서는 어떤 경제학이나 어떤 예. 기본 다른 거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 전장을 크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제zel렌스키가 뭐 그렇다고 제가 포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전제에 봤을 때는 이런
이 휴대용 무기들이 이게 패러다임을 바꾼 하나의 중적 연설. 그리고 과거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기관총이라는 게 처음 나오면서 예. 참호 진지전이 나오고 막 이게 전쟁의 패러다임 바꾸고 양상이 막 바뀌죠. 네, 바뀌고 예. 근데 전차가 초기 전차 나오고 예. 근데 2차 세계를 거치면서 전차전이 많이 발생하다가요. 예. 그게 완전히 탑을 찍은 게 그 걸프전입니다. 예. 미국의 M1 전차가 막 밀고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또 미국 M1 전차는 미국이 워낙에 그 풍족한 나라니까 엔진이 게스터빈입니다. 항공기 엔진 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대부분 전차는 디젤 엔진 쓰는데 예. 미국 전차는 가스터빈 엔진을 써요. 야,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그거. 엄청난 예. 돈이니까 일단 기름값이 비쌉니다. 예. 비행기 엔진이니까. 근데 그거의 장점이 뭐냐면 미국은 전투기, 헬기, 전차까지 다 항공기를 쓰는 거예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급의 오히려 군수 유지비가 싸게 맥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우리 같은 경우는 전투기에 기름 다르고 헬기 다르고 예. 전차 다르고 집차 다르면은 예. 기름 탱크 다 달라야 되는 거. 지금 러시아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대전술단인가 만들어서 했는데 예. 보시면 이게 군수 병참선이 너무 길어져 버려요. 그리고 운용된 장비 다 달라요. 예. 그럼 따라있는 기름을 유류시타에 다 달라야 되고 예. 탄약 그게 다 달라버리는 겁니다. 예. 그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바로 그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게 이 대대 이번에 이제 그 예. 우크라이나 침공 때 러시아가 사용한 네. 이 소위 말하는 이게 대대 전술단 이게 영어로 하면 BTG라고 하죠. 네. 예. 이 대대 전술단이라는 거는 뭐 자료를 보니까 네. 미국이 지금 그 전투 부대를 전부 신속 기동 여단 전투단으로 네, 그쵸. 바뀌었는데 네. 그거를 모방해서 자기네들은 더 세분화해서 그렇죠. 이거를 여단이 아닌 대대로 이제 네. 낮춰서 만든 네. 그런 전술 부대가 이 대대 전술단인데 네. 문제는 이게 과연 이번 전쟁에서 어느 만큼의 효율성을 발휘했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대 네. 전술단의 모습인데 우선 이제 보병이 있고 네. 그 뒤에 이제 장갑차, 전차 뭐 기계화된 네. 저런 차량들이 이제 따라붙는데 과연 이게 실제 전투에서 어느 정도의 이 영향을 발휘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예. 딱 보면 굉장히 좀 있어 보여요. 사실 있어 보이는데 예. 제가 봤을 땐 그런 군수 지원에서 가장 큰 문제 발생하고 예. 병사들이 보통 이 대대 전술단에는 보통 평균 한 800명 내외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징집병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는 최소한 2년인데 러시아는 1년입니다. 군 복무 기간이. 아, 우리보다 짧네요. 1년입니다. 1년. 근데 1년이면은 들어왔다가 훈련 받고 나면 끝나는 끝이죠. 시간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워낙에 또 많이 죽어서 예. 최근에 막 60세 이하에는 다 모집한다까지 나오잖아요. 60세. 60세까지 청년이라 하니까 유엔에서. 근데 이게 소규모 전쟁에는 가능해요. 예. 이게 과거에 뭐 진짜 상대가 안 되는 2008년 조지아 분쟁이나 처음에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마 갈 때는 그러니까 작은 지역. 작은 되죠. 왜냐면 적이 작으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건 국가 대 국가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 우리하고 비교하면 남한의 한 10배 10배. 정도 되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33배 정도의 나라입니다. 엄청난 땅입니다. 근데 예. 그런 나라가 땅을 그만큼 가져가는 게 또 의미가 없는데 예. 우크라이나에 중요하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땅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한반도에 15배, 예, 예. 대한민국이 10배 정도 되는 10배. 나라예요. 예. 6.25 때도 전쟁이 3년을 끌었습니다, 사실. 6.25 때 3년 끌었죠. 3년 끌었죠. 예, 예. 그리고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저 메가 장군이 예. 중공을 막기 위해서 저 함경부도 쪽에다 핵폭탄 던지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전 마찬가지 얘기하면은 영토가 너무 넓어요. 예. 영토가 넓은데 이 대대전술단이 이 대대병 중령 지휘관 50개나 60개 정도 편성된 거를 중국 낭만을 퍼뜨려 놓은 거예요. 지휘 통제가 안 됩니다. 아. 지휘 통제가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사단으로 움직이던 게 이제 대대로 움직이는 거네요. 그 지휘를 예. 그러니까 미국처럼 예. 좀 더 첨단 통신 장비가 있고 지휘책이 확실하면은 어전 되는데 지금 이 러시아의 가장 큰 게 지휘 통신망이 거의 결여가 돼 있거든요. 그러게 말해요. 저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유사일에 짧은 시간 내에 장군들이 제일 많이 죽은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면은 전쟁 그 통신망이 안 되니까 다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민간 핸드폰. 그냥 우리가 쓰는 보통 핸드폰이에요. 아. 그러니까 핸드폰은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됩니다. 예. 근데 위치 추적을 이미 우크라이나나 이 우크라이나 정보국이나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예. 그 주요 부직들의 핸드폰을 다 알고 있어요, 번호를. 예. 위치 추적이 돼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격수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통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신을 잘못 오인하면은 그러니까 아군한테도 집중포가 떨어질 수 있고요. 예.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표를 뭐 100m 전방에 해야 되는 걸 100m 뒤에다 했으면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통신망이 제일 중요한데 예. 지금 러시아의 그 통신망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통신망이 그 정도로 낙후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 지휘를 해야 될 정도면 저게 몇십 개 되는 대대전술단이 여기저기 다 퍼져 있으면 이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나요? 그러니까 6기잖아요. 예. 예전에 같으면 기본적으로 뭐 이게 단이 독립부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세계 사단장한테 얘기하면 착착 내려가는 일사불란한 게 있는데 예. 지금 같은 BTG라는 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대 그 나간 전술단 지휘관에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예. 러시아 애들이 이렇게 많은 대대 전술단을 가지고 실제로 해봤냐는 거죠. 지금 처음이거든요. 처음인가요? 처음인 거죠. 아. 그러니까 해봐야 예전에 이전에 이런 개념이 없을 때도 같은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조지아나 진짜 아무나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예, 그런 예. 애가 했겠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 작은 나라, 작은 지역 같으면 이게 먹혔을 텐데 우크라이나 같이 이게 막 그 국토가 넓거나 이러면은 이거 좀 심각한. 전차가 네. 유류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거 뭐 저기 쇳덩어리니까.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여기 문제가 지금 겨울에 가지고 라스트푸차 해가지고 진흙탕 속에 빠진 것도 있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연료가 없어요. 연료가. 그 혹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영화 중 제일 유명한 게 발지대전투 영화에 진짜 잘 만든 영화 있습니다. 제일 그 마지막에 연료 탱크 하잖아요. 그 저 펜저하고 네. 그 탱크가 이제 유류 창고를 네. 습격하러 가다가 거기서 불질러 가지고. 그게 실제 전투를 가지고 영화화시킨 거고 예. 기갑 전력 운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연료입니다. 연료죠. 예. 근데 연료를 보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 본토에서. 그러면은 이 중간 지역에서 뺏었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광활한 평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세계 뭐 몇 번째 가는 산유국인데 자기 기갑 부대 이 그 유류 공급을 못 한다. 이것도 정말 웃기는 거네요, 진짜. 실제로 거기 사용된 좀 진짜 웃긴 얘기들 중에 하나는 예. 이 장갑차대에 쓰는 타이어가 중국산 써가지고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못 쓰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니네요, 진짜. 이 총체적인 방산 비리의 나라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독재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예. 푸틴 자체가 원래 장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KGB 장관. 대령 출신이거든요. 예. 대령이고 KGB 있다가 예. 환삼인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쪽 출신들인 거예요. 예. 정보부대 출신들. 예. 근데 여기들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물기 밀매를 많이 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푸틴의 그 측근 세력들입니다. 옛날 KGB도 네. 그 무기 밀매에서 재미 봤듯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가장 지금 빼돌린 예.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 푸틴이잖아요. 예. 그 돈이 전부 다 무기 팔아서 산 건데. 아. 근데 그만큼 방산비리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예. 실제로 러시아도 푸틴이 국방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 중간에 다 빼먹어요, 애들이. 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예. 전형적인. 그러니까는 이게 허대 멀쩡한데 가니까 몇십 가니까는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다 전차를 버리고 도망가잖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그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의 양상이 개인 휴대용 값싼 유도 무기를 가지고 값이 비싼 이제 전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때려 부수는 전쟁 양상이고, 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신속기동 여단 전투단으로 바꿨고, 네. 러시아도 이제 대대 전술단으로 지금 네. 그 사단 편제 뭐 이런 것들을 바꾸고 있는데, 자, 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군은 네. 이러한 그 어떤 그 이 현대전으로의 그 변화에 네. 어느 정도나 지금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뭐 네. 무슨 뭐 흑표 전차, 뭐 흑표 전차 2니 뭐 네. 자주포니 뭐니 하면서 막 열심히 떠들어대고 뭐 잠수함 뭐 최첨단으로 만들었다, 무슨 정조대왕함을 만들었다, 네. 막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지금 전쟁 양상을 보면은 아주 이런 그 개인이 이 휴대하고 다니는 이런 그 유도 무기하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첨단 정보통신망이 엮여가지고 아주 정확한 표적을 갖다가 그 타격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군은 과연 거기에 얼마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 군이 예. 계속 지속된 여러 가지 뭐 국방 개혁이라는 틀에서 많이 발전이 됐고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위의 국방을 가진 예. 또 이 방위 사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모든 이의 역할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 국방연구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 사실 그 기반이고 네. 그래서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군대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예. 사실 장비로는 굉장히 우수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존의 패러다임에 맞는 최적화된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갑 전력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예. 그래도 뭐 K2 전차는 이런 아까 했던 그 휴대용 미사일을 날려면 그걸 방어하는 방어 장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많이 쏘면 어떡할 겁니까, 사실. 예.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 저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네. 좀 그 우려되는 건 뭐냐면 네. 그때 어떤 그 저기 방산 그 저 전시회를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최신형 전차를 갖다 놓고 네. 그 다음에 6.25 무렵에 쓰던 그 쇳덩어리 전차를 갖다 네. 놨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거기 그 지휘관으로 온 그 저 장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 전차가 있는데 당신 전쟁 나면 어떤 전차 탈 거요? 그랬더니 네. 자기는 쇳덩어리 탄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에 나오는 우리 전차들이 네. 전부 이렇게 전자장비화돼 있어서 네. 운전하기 쉽고 네. 뭐 여름 겨울에도 에어컨 뭐 나오고 뭐 에어컨 나오고 뭐 냉난방 되고 뭐 어지간한 그 깊이에 그 하천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통과할 수 있는 장치도 돼 있는데 네. 문제는 네. 이게 이제 전자장비로 돼 있기 때문에 고장나면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이게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자장비에. 그래서 아니 전쟁 나면 막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고 막 여기서 막 날라오고 그러는데 이게 전자장비가 고장 나면 이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일단 우리나라에 새로 만든 뭐 K2 전차나 K9 단주포 뭐 이것들은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장비들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가 있냐면 실전에서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뭐 장교 생활하면서 저도 예전 북한 반잠성을 격침시켜가지고 전투공장이 한 명입니다 예전에. 예. 근데 무기는 눌러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 저기 있을 때 쏴서 그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엔진을 앞으로 했을 때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 다양한 전자장비 많아질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은 이 북한에 특히 북한이 많이 개발하는 게 전자기판, 펄스 EMP탄이라고 그걸 북한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자기 펄스탄이나 이렇게 펄스 경우에는 전자장비로 된 지금부터는 과거에 했던 장갑차나 이런 거는 전자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휴지를 걸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걸리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전자동화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고 지금 대한민국 아니 물론 전 세계 공통인 특히 우리나라도 당장 주적인 북한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전자기 펄스나 이런 거에서는 대비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게 그런 거. 그리고 첨단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GPS가 왜냐면 그게 위치를 확인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GPS가 원래 군용 GPS가 있고 민간용 GPS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미국에서는 그 피코드라고 그러는데 그 GPS라는 신호에서 일단 군사용이 좀 다른 게 있는데 그래서는 우리가 민간용을 사용하는 것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과거부터 지금 보통은 4월 달, 5월 달 되면은 주기적 북한 애들이 이 GPS 교란을 계속해요. 많이 나올 거 어린애도 거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서해안 쪽에 있는 쪽에 하고 과거에 실내로 가면은 연평도 포격도 할 때도 사전에 GPS 공격을 해서 좌표책이 약간 이상이 있다는 얘기도 이제 공견하게 나온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첨단화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그리고 실제로 검증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충분히 우수하나 그래서 실전을 검증하기 위해서 좀 더 테스트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참 좀 그 우려돼요. 이제 이 미래전이라든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이게 뭐 남의 일이다가 아니라 저기에서 나오는 저런 이제 양상들이 이제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쪽으로 이 전쟁 양상이 갈 것인지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나 지금 대비가 돼.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상당 부분 그런 쪽에 대응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번 우크라이나는 좀 별개이긴 한데 여기서 약간 엉뚱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작전권을 가진 러시아 장군 중에 하나가 그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되게 잘 쓰는 사람들 배정된 게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장 강구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화학 생물학 무기를 전 세계 3위 정도의 수준까지 갖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제일 위협되는 건 물론 핵무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위협한 무기인데 네. 더 현실적 위험한 얘기는 화학무기나 생물학 무기죠. 예. 왜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년간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생물학 무기의 가장 특성은 원인을 잘 몰라요. 아. 만약에 북한에서 예전에 한참 탄저기라는 게 유행했었고 하잖아요. 예. 근데 북한에서 있는 세계 2, 3위 정도의 그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를 예. 뭐 다양한 수단, 미사일로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굳이 어떤 다른 다양한 수단으로 그걸 대한민국에다가 했을 경우에 그게 대비가 되느냐. 예.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서 그걸 방어한다 만드는 건 화생방사능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장비가 그렇게 뭐 전 부대를 이렇게 예. 국민을 방어할 능력도 안 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북한에 있는 군의 지휘자라면은 예. 굳이 핵무기 쓰지 않고 생물학무기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 지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원인도 모르고 원인은 모릅니다. 뭐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증거가 없을 없는 테니까. 증거 없는 거죠. 네. 당장 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원래는 우한 폐렴이었는데 예. 그게 뭐 중국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생물학 무기가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또 북한 애들은 그거 외에 더티밤이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핵폭탄에 방사능 물질을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예. 근데 방사능 물질 퍼뜨리면 어차피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좀 언급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이럴 때 예. 북한에 대북 지원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때 뭐 북한에 뭐 컴퓨터도 많이 갖다 주고 막 이런 하면서 그때 광섬유 이런 걸 많이 제공해요 북한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북한군의 동향이라는 거를 걔들이 낙후됐기 때문에 예. 그 전파를 해서 채찍해서 속칭 SI 첩보를 많이 캐치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예.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북한에 대북 지원하면서 그런 걸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광섬유를. 그런 건 완전 저희 전략물자 아닙니까? 광섬유라는 거는 말씀드리면 예. 지하로 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영화 보시면 뭐 전봇대에 있는 선 따가지고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가 예. 대북 첩보를 역량이 굉장히 떨어져 버립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군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장비들도 많이 좋아졌지만 예. 통신 장비를 발전시키는 뭐 TICN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체계를 만들고 각종 통신 장비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보통 VH 장비나 UH 장비를 예.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인공위성 통신 장비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비통신적으로는 많이 발전됐는데 문제는 이게 전쟁이 났을 때 예. 육해공군이나 여기 복합적 제대가 활동할 때 그게 망의 공통성에서 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좀 이번 이 일을 보면서 네. 우리가 나름대로 좀 준비도 네. 좀 단단히 해야 되겠네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하고 있는 이 사례로 두 가지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난 5월 8일 날 네. 시베르스키 도네스크 강에서 네.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러시아 이 대대전술단 하나를 아주 통째로 선멸한 네. 이 전멸시킨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네. 네. 두 번째로는 이 모스크바함 제가 모스크바함, 네. 이 모스크바함이 말하자면 흑해함대 기함이자 네. 러시아가 자랑하는 첨단 함정으로 아주 자랑이 대단한 이 미사일 순항함이었는데 이게 그냥 뭐 지대한 미사일 한 방에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네. 시베르스키 도네크강 전멸 사건은 네. 이거는 저는 요거를 그냥 미니멀 차원의 모자이크 전쟁까지 그러니까 모자이크 전쟁의 자체가 더 상해 개념이고 더 넓지만 아직 개념이 완전히 정립된 것도 아니지만 이게 미니멀 축소 했을 때는 가장 그게 된 거 아닌가. 왜냐면은 여기에 사용된 게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인공지능이 여기 개입이 돼요. 왜냐면은 얘들이 미국에 있는 배차 시스템 있죠. 우버 택시. 막 그런 거랑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우크라이나 군이 영국 IT 기업하고 GIS 아르타라는 군용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 따지면 어떤 모자이크 전쟁이나 어떤 작전 전개 CEC, NCW 한 어떤 작전 개념의 총화적인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막 수집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적을 네. 어떤 식으로 타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를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예.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은 예. 뭐 우리가 그 배달 음식 시키잖아요. 예. 어떤 배달 앱 있잖아요. 배달 예. 배땡땡 뭐 예. 이런 예. 뭐 쿠팡 뭐 땡땡땡 네, 했을 때 네. 시켰는데 그러면 어떤 가게가 있고 음식점이 있고 예. 그리고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배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소속 직원은 아니에요. 예. 다만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돈을 받고 배달해 주는데 예. 이걸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프로그램이. 예. 그러면은 이걸 다르게 하면은 예. 음식점은 무기고 예. 그리고 소비자는 타겟이에요. 예.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운반자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예. 택시도 마찬가지. 택시 예. 불렀을 때 각각 가까운 데 택시가 나한테 오고 예. 내가 목적지 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배차 정도 시스템이에요. 뭐 배달앱 같은 거를 거죠. 그냥 적용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자주포나 예. 이게 미사일 부대가 있어요. 예. 근데 적은 어디인지 몰라요. 예. 근데 적이 어디인지 위치 확인했어요. 예. 그러면 그 중간에서 중간 역할만 해주면 되는데 가장 가까운 거를 그 프로세스로 연동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CEC라고 예. 이거 협동 교전 능력이나 예. NCW 네트워크 센트럴 어페라는 과거에 나왔던 그런 그 네트워크 전신 전쟁의 그런 개념의 거를 그게 아주 상용화된 게 배달앱이에요. 제가 보기에. 아니 말씀 것처럼 예. 배달자가 군인인 겁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그러니까 미사일을 구해가지고 배달자가 소비자 적군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 이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발전됐기 때문에 예. 그냥 민간을 가지고 활용했을 뿐입니다. 사실. 야, 그러면 앞으로 이 전쟁이라는 게 네. 이러한 어떤 그 IT 관련된 기술이 네. 직접적으로 이제 전장에 그 적용이 되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게 이 두 사례를 통해서 그냥 표출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의 다르파라고 예. 우리나라에는 방위사업청은 다파입니다. 그 예. 미국에는 다르파라고 국방고등기술연구소가 있는데 예. 그 새로 만들어진 2년 전쯤 나온 새로운 개념이 모자이크 전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예. 근데 과거에는 그 CEC 그러니까 코퍼레이션 인게이지먼트 커퍼시티에서 예. 협동 교전 능력 예. 어떻게 제대로 간 협동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NCW 네트워크 센트럴 어페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리고 플러스에서 EBO 그러니까 이펙트 베이스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효과 기반 작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어떻게 내가 어떤 걸 효과적으로 그걸 부실 수 따라서 전쟁을 승리하느냐 이런 게 전체로 된 게 걸프전이나 이런 전쟁들입니다. 효과적으로 발생한 게.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해 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장비들이 비싸지잖아요. 예. 비싸집니다. 그리고 인력 수급도 군인의 그러니까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예.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그거죠. 미국도 지금은 과거에는 윈윈 전략이라고 예. 전 세계 두 군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만큼 자원, 돈이 많이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예.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차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거기 전자장비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비싸진데 운영유 지비가 또 들어가 버리고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할 것이냐? 그러면은 가장 저렴한 무기를 사용해서 아. 적을 빨리 파악해서 빨리 부시자. 예. 이게 모자이크 전쟁. 그리고 만약에 이 제대가 없어지면은 예.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을 빨리 찾아서 예. 와서 이게 대체하자. 예. 그러니까 이거를 더 쉽게 보면은 최근에 뭐 올림픽이나 그럴 때 드론들이 이렇게 하나 떠가지고 글자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그 기술이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예. 군집비행이랍니다. 군집비행. 예, 예, 그러면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게 대체되거든요. 예.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있는 노드, 그걸 보통 노드, 도메인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하는데 하나의 격자 그리드 될 수 있고요. 예. 하나의 그 각자 영역에서 하나 없어지면 그걸 다른 게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모자이크를 다 해서 모자이크 개념인 거고 근데 이런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 예. 다만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미니멀 수준에서 된 게 요번에 도네스강 전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면 돈이 든 게 아니에요. 예. 근데 효과적으로 대대 전술단 통찰 하나를 다 없앤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군도 이제 이 한국의 이 아주 역동적인 그 이 신기술이나 이런 아이디어가 막 그 반짝반짝하는 이런 그
친구들이 개발을 한 네. 그런 방법론을 우리 군의 이 전술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뭔가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뭐 이런 걸 한번 우리도 좀 그래서 실제로 군에서는 네. 방위사업 차원을 만든 이후에 뭐 LCTD에서 뭐 신개념 기술 개발 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걸 적용을 해오는데 아무래도 좀 폐쇄적인 게 많고요. 네. 근데 기술이 진보가 많이 되고, 근데 과거에는 군의 기술이 제일 높았던 수준이 네. 그리고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도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에서 잠수함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모델링, 예. 샘플링 기술이 발전돼서 나온 게 경영학이라는 개념이거든요. 5월. 예.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군사학까지 높았는데 예. 이게 전쟁이 없고 많이 발전되니까 그 사회는 기술이 접목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면 뭐 이거를 스피온, 스피오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예. 좀 더 우리나라는 좀 개방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 뒤에는 모스크바 나와 있는데 예. 설명드리면 아까 뭐 이게 나름대로 뭐 최신 전함이라 하는데 일단 구형 글쎄 이게 좀 구닥다리인 것 같아요. 모델은 예. 70년 모델입니다. 예. 70년대 모델이고 예. 기본적으로 이건 뭐 스텔스 기본적으로 없고요. 예. 그리고 러시아의 해군의 가장 큰 개념은 이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고르시초프였어. 고르시초프. 예, 제독, 예. 예, 전술 전략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을 주시한 서방과는 미국의 마한제독이 만든 대항해군 전략 예.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공산국가들은 고르시코프의 그 방어 전략에 예. 그걸 가는데 이 배가 가장 그런 거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이 배로 막자 이런 그렇죠. 개념이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미사일 엄청난 미사일을 많이 쏘는 겁니다, 사실. 예. 이거 솔직히 한 발만 맞아도 항공모함이 침몰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근데 이 배가 보호가 되자는 거죠. 예. 근데 이 배는 지금 실제 모스크바함도 중간에 개량 사업을 해서 많이 좀 바꿨어요. 예. 바꿨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제가 뭐 러시아 해군에서 아주 자료를 받은 건 아니고 예. 오픈 소스에서만 찾은 자료를 보면 예. 실제로 개량을 했는데 가장 큰 중요한 게 이 그래서 보면 왜 레이더들이 예. 뱅글뱅글 돌아가는 레이더거든요. 예. 보통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 레이더나 이런 경우는 전자주사식 레이더죠. 3상 이상 예, 계열 예, 레이더는 고정 레이더들이 예. 뭐 4개 방향을 비추면 120도씩. 예. 근데 얘들은 돌아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초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옛날 구닥다리 그런 거죠. 방식이죠 이게. 근데 이런 걸 해가지고 한계가 뭐냐면 얘는 모스크바하면 동시에 교전을 세 번밖에 못합니다. 타겠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배들은 그랬어요. 예전에 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타지해서 그 순차적으로 안에 예.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예. 순차적으로 타겟을 날리는데 이 배는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굉장히 낙후된 배예요, 사실. 아. 그러니까 현대전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근데 이런 게 이제 흑해함대 기함이라고 이렇게 뻗대고 다녔으니.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예.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이제 이런 면에서 드러난 네, 거고, 우크라이나군이 보여준 거는 이 변화무쌍한 이 그 IT 기술과 네. 이 저 개인 유도무기 막 이런 것들이 막 접목돼 가지고 어떤 미래형 전쟁 개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네, 그렇죠. 아닌가. 그리고 이 모스크바함을 침몰시킨 거는 예. 기본적으로 그 뭐 미사일 나오잖아요. 예, 저 넵튠 미사일인데. RK 360 이게 원래는 소련 구소련 시절 때 있던 예. KH-35 미사일을 개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소련제 미사일인 겁니다. 지네 미사일에 지가 맞았네. 근데 그거를 개량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과거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있을 때 예. 러시아에 있는 군수 산업이나 기술 개발하던 거고 실제 우리가 뭐 나로나 할 때 나로나 러시아 기술 받았다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앙가라 라켓이라고 예. 예전에 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예. 혹자들은 예. 우파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 우파 중에서는 야 그러죠. 야라고 한 거 아닌가? 네. 야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에 미사일 기술 준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한 일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 우크라이나를 폄하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그 당시엔 그런 거고 지금 상은 다른 거거든요. 예, 예. 그 우크라이나 자체가 굉장히 그런 기초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실제로 미국 CIA가 가장 많이 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거든요. 워낙 기술이 많고 여기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핵심 기술들이 많은 데가 여기하고 바로 있는 벨라루스 두 군데가 러시아의 군사과학 기술계의 핵심이 많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네. 이저 푸틴이 뭐 좀 우크라이나 좀 잘못 건드린 거 아닌가, 뭐 이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그 개똥 밟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군이나 정보기관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판단을 예.
이게 독재 정권이나 전체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사고를 해버리거든요. 집단 사고. 집단 사고를 문제가 되면은 예. 오너인 푸틴 얘기하면 그에 반발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그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군의 정보기관 예. 그리고 그 실제 정보기관 FSB가 제일 크니까 예. 거기서 어떤 이런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예. 이미 조지아도 침략하고 크림했는데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제로 침했을 때 예. 우방국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미국이 트럼프가 바뀌어서 바이든이 바뀌었지만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보기관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푸틴이 KGB 출신의 FPS 장출이잖아요. 예. 그리고 독재자다 보니까는 예. 푸틴한테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자 그러면 다 되는 걸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예. 이거 그 FSB 문제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특히 이번에 지금 그 참극이 빚어진 게 육군의 경우는 그 도네츠크항 예, 앞에서 예. 그 그쵸. 이 대대 전술 때 하나가 좀 못살당한 거. 예. 해군의 경우는 이 기함이라고 하는 모스크바함이 네. 미사일 한 방에 아주 그냥 격침된 거. 네. 이 소위 말하는 공군도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네. 봤는데 지금 제공권도 지금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그 외신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러시아 그러면은 막 우리가 지금까지 야 그렇죠. 저거 막 미국하고 맞짱 뜨는 뭐 수호이 35도 있고 네. 뭐 미국이도 있고 막 이러던 그 뭐 그래도 공군력에 관해서는 뭐 한가락 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영 꽝인데 이거 왜 이런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데 예. 그게 따지면 그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낙후된 게 많고요. 뭐 예. 최신 기종도 있겠지만, 예. 근데 이번에 최신 기종이라고 해도 갈 때 상용 GPS를 테이프로 붙이고 간 전투기를 있습니다. 왜냐면은 안에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전자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약간 그 구닥다리. 개념 자체가 구형이에요. 구닥다리. 그리고 이 러시아 공군의 개념이 뭐가 문제냐면은 예. 아까 말씀했던 해군하고 좀 약간 같은데요. 예. 해군도 미국이라는 어떤 대항함대 올 때 그걸 방어하는 게 기본적으로 개념인데 예. 러시아도 공군은 러시아 본토 방어가 가장 큰 임무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 예. 공군의 기본적 전략적 운영적 개념은 예. 지상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표적을 지정을 하면 그걸 가서 요격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인 거예요. 공군에. 아. 그러니까는 자체적으로 항공인 내에 예. 한다음에 우리는 FA50에도 A4 레이더가 들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일스 레이더에 소형화된 게 A4 레이더인데 예. 그게 우리나라에는 조그만 훈련기 같은 데도 들어가는데 얘들은 그런 레이더가 약한 겁니다. 성능이. 아.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기가 미국 같은 전투기를 어떤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기들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뭐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에서는 가능해요. 왜? 러시아 본토에 있는 레이더 기들이 그걸 감행해 주죠. 근데 이거는 근데 멀리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우크라이나 그냥 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크라이나 공공기지를 접수하는 거거든요. 공항들. 그래야지 그게 통제가 되니까. 예. 근데 그것도 잘 됐을 경우인데 예. 그래서 결국은 맨 처음에는 전장이 넓어졌다가 다시 예. 돈바스 지역 주어드니까 이제 공군이 좀 활동을 해요. 근데 활동을 못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기름은 많으냐 않은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예. 공군에 대한 훈련이 약해요. 돈이 그것도 드니 좀 때문에. 희한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약간 다른 얘기를 한데 예. 러시아 편을 드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러시아가 지금 역대 최고의 흑자를 남기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기름 팔아가지고. 예. 서방이 아무리 제재해도 그렇다. 이거는 굉장히 착시효과가 뭐냐면 예. 아무도 수입을 못 해가지고 예. 수출마다 보니까는 흑자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했다고 꼭 나라가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해도 그만큼 내수장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직근의 판단은 기름을 많이 수출하는데 내수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예. 그래가지고 좀 빵도 지금 보급제 받을 정도 그런 돼 있고 예. 그리고 훈련을 못 해요.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이. 그래서 실제로 많이 훈련을 많이 못 했고 예. 그러니까는 좀 자료에 따르면 예. 그 연평균 비행 시간이 240시간 그러니까 서방의 공군 조종사들은 보통 연평균 240시간 내에 교육을 하는데 예. 러시아 군군은 연평균 100시간 이내로 낮은 그러면은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방국에 비해서는 우리 우방국에서는 전투기 전용 능력이 전투기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훈련 교육의 문제점, 네. 장비의 노후점, 그리고 작전 운영술에 대한 그 낙후성. 그러니까 비행기 하나의 그 하드웨어적인 건 뛰어나려면은 예. 전 세계에서 예전에 뭐 코브라 기동이라고 예. 그런 이런 기동하는 건 러시아 비행기밖에 없어요. 예, 예. 워낙에 가력한 출력 에너지 엔진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전투는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 나머지는 원거리에서 타겟팅을 보고 먼저 미사일 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러시아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러시아제 수호이 35 네. 그 만약에 차세대 전투기라고 해서 그 들어왔으면 난리 날 뻔했네요, 이거. 그렇죠. 지금 그때 뭐 붙었던 게 라파라고 예. 그때부터 라파라고 F-15였는데 그때 우리 돈은 F-15도 지금 상당히 성능이 동기에 들어왔고 예. 지금도 이제 뭐 F-35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뭐 중국하고 러시아보다 작을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우리의 주력 전투기 F-35, F-15입니다. F-16하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상당히 우리나라 공군 조선사들이 실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예. 특히 제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러시아에다가 돈 빌려주고 네. 그거 못 받아가지고 러시아제 무기로 들여오는 네. 그 뭐 불공 사업인가 네. 했잖아요. 그때 그 해군에서 네. 러시아제 디젤 잠수함을 들여오는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네. 그때 비밀리에 이제 우리 해군 실사단이 네.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 킬로급 잠수함이라고 하는 네, 걸 예. 타보고 보고서를 써냈는데 네. 그 보고서가 이제 언론에 흘러나와가지고 네. 제가 그걸 봤더니 네. 그 보고서 중에 아주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장교 식당은 있는데 사병 식당이 없더래요. 그 사병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복도에서 써먹는다고. 그 다음에 이 그 잠수함이 물속으로 수중으로 들어가면 이게 산소 예를 들어 이제 계속 그쵸. 밀폐된 곳에서 숨을 쉬니까 네. 이산화탄소를 계속 잡아내는 장비가 다 달려 있대요. 네. 근데 그게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이 무기 체계는 그냥 뭐 어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싸우는 군인들의 어떤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염두에 두지 않은 무기 체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유물론에 기반을 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유신론을 떠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예. 한 사람의 객체에 대한 존중을 해주는데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은 예. 유물론이잖아요. 예. 얘들은 사람을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가 쓰는데 도구가 이게 예전에 영화 설국열차인가요? 그때 사람을 넣어가지고 기어대기 사용하잖아요. 예. 그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죽든 살든 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 장기전으로 가면은 전쟁을 못 하는 거죠. 예. 지금 러시아 군대가 지금 저렇게 물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쟁의 또 국력이 또 뭐 워낙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거를 있으니까. 뭐 압도적으로 하는 편은 그렇지만은 예. 당연히 할 거를 아직까지 지금 6개월째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는 예.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러시아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CF 광고도 아니지만 예.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얼만큼 미국은 전쟁 중에도 휴가를 보내잖아요. 예.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요즘엔 뭐 대통령도 휴가 가신다고 이렇게 뭐 막 하는데 예. 휴가를 가는 게 맞고요. 예. 유럽에도 하다가 다 휴가 갑니다. 전쟁 난데도 그게 맞는 겁니다. 휴가 안 하면은 시절하면 전쟁을 시작을 못 하거든요. 예. 예. 자, 이번 전쟁의 과정에서 또 하여간 뭐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등장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네. 침공의 원인을 제공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러시아의 침공은 정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해야 이건 될까요? 아주 단답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예. 이건 기본적으로 존 미어사이머 미국 교수의 예. 그 논문을 가지고 아티클을 가지고 예. 그걸 올해 3월에 러시아 국방부가 그 말 인용해서 예. 그걸 그걸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그 교수가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우파들이 그걸 동조해요. 그런데 딱 제가 한마디만 합니다. 예. 만약에 나토가 없었더라면 푸틴이 우크라이나 안 갔을까요? 오히려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요? 더 빨리 갔겠죠. 예. 그리고 나토가 실질적으로 무형의 조직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미국이 압박으로 약간 해가지고 그 트럼프 때 돈는 뭐 분담금 내라 막 이러면 하고 하면서 실제 정규 직속군이 생긴 거지 예. 무형의 조직이거든요. 예. 만약에 나토란 게 더 강력한 군사 조직이 있었다면 예. 함부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 그게 가장 큰 답. 푸틴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가 가장 큰 답이고 예. 그리고 지금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과거에 뭐 CIS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 전부 다 예.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나토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푸틴이나 아니면 그 러시아가 그 영내에서 리더십의 위치를 가지셨다면 과연 이탈할까? 이탈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러시아가 미국처럼 합리적인 위치를 네. 경제나 정치했다면은 주변국들조차도 예. 우리 과거처럼 우리 소비에트 연방국처럼 같이 모여 삽시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러시아 자체가 푸틴 자체가 독재주의 전체주의 국가라다가 우리가 제대 같이 하다 우리가 옛날처럼 예. 핍박받고 이민적으로서 학대받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잘 안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죠. 겁니다. 예. 근데 마치 그거를 나토가 이거는 굉장히 어불선성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말 자체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좀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부재인데 예. 그걸 인정 안 하고 그 미국의 유명한 교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죠. 예. 왜냐면 나도 예전에 노래 중에 예. 한 20년 전, 30년 전에 나온 노래 중에 그 뭐 하이데거의 책에 있는 걸 막 들고 다니는 가사가 있는 게 있어요. 뭐 더부룩한 머리에 짧은 청바지 뭐 입고 왜냐면은 나는 하이데거 책을 들고 다녀야지 지신이거든요. 읽던 말든 상관없이. 네, 그게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팽배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명한 사람이 하는 거는 내가 한국 갖고 있어야 돼요. 내용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현실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건 아니고 존 미어 사이먼 고차도 현실주의자인데 네. 이분이 얘기하는 현실주의는 과거 얘기예요. 과거 얘기. 예. 우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형을 겪은 시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세계 질서들이 막 또 재편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세계 경제 예. 산업 모든 시스템 자체가 재편되고 예, 있고요. 예. 그 와중에 터진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인데 예. 이걸 과거의 잣대로 무조건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예. 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고전을 할 경우에 네. 혹시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상으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지금 숨기지 않고 지금 얘기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전황이 무조건 압승을 할 것 같다가 예.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푸틴이 그때 예.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한번 했었어요. 예. 했는데 8월 1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8월 1일 날 제10차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그 평가 회의가 있는데 이때 푸틴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핵 전쟁은 승재가 없으며 그런 전쟁은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편지를 썼어요. 한 발 물러섰네요. 물러섰습니다. 물론 이게 나름대로는 뭐 속임수일 수도 있겠으나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장 자체가 모든 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핵무기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푸틴과 러시아는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공존할 수 없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과거 구소련 시절에 아까 지도했지만 체르노빌 원전 그 때문에 그때 그 사건이 원래는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아니었는데 그때 체르노빌 그 원전을 관리하던 게 러시아들이고 거기서 어떤 내부 실험을 하는데 실험이 실패하면서 그게 방사능이 분출된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안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고 며칠 동안 그래서 방사능이 다 퍼져가지고 온 국토를 망가뜨릴 때 사람들이 자꾸 간과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구소련 제국으로부터 방사능 피해를 받은 가장 피해본 구역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 뭐 일본이 예전에 태평양 전쟁 이후에 태평양 중간에 미국의 원폭 투하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원전이라는 그것 때문에
물론 이게 문재인이나 그런 정부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원전 그렇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뭐 원전 없애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원전은 우리나라 원전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예. 여기 러시아 소련 애들이 관리 못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망친 겁니다. 예. 근데 그건 자기네 쑥 빠져버렸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런 게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은 네. 우크라이나가 1994년에 이제 그 네.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에 의해서 네. 그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던 그렇죠. 핵무기를 그 소련으로 다 이관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크림반도를 영유하는 걸로 이제 네, 그렇죠. 그 확정을 하고 네. 그 협약까지 맺었는데 2014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크림반도를 다시 또 뺏어갔단 네. 말이에요. 자,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뭐 핵이 없으니까 이제 이러는구나. 그렇죠. 예. 여러 사례를 볼 때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야 이거 우리가 핵 포기하면 우리가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더더욱이 그 비핵화가 불가능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니, 저도 그거에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예. 정식 명칭이. 예. 근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대체 수단으로 그거를 만회시켜주고. 예. 근데 이미 미국이나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부다페스트 조약에서 주요 당사자는 미국과 러시아하고 러시아죠. 소련이거든요. 예. 근데 대한민국 전 우주 아니 지구에서 가장 큰 강대국 두 개가 약속했음에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북한이라는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 영토가 크니까 뭐 아무것도 우크라이나보다 나은 건 없거든요. 이 나라 예. 이 우리 이북 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세력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갈 거예요. 사실 끝까지 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나 중국과의 군사 동맹을 더 강화하려고 할 겁니다. 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펠로시가 지금 동바지원을 완전 휩쓸고 다녀가지고 지금 아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의 그 관계가 점점 강화될 것이고요. 강화될 것이고 네. 북한은 한동안에 이게 굉장히 좀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북한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예. 이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 이거는 뭐 우리도 어떤 핵무장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를 한번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에 뭐 기본적으로 뭐 나토식 핵공유 방법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실제로 핵전쟁이 발생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예.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계속 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한테 끌려다니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끌려다녔잖아요. 예. 이제 뭐 아니 뭐 북한 같은 거에 지금 질질 끌려다니는 이거 거 진짜 보면 뭐 한심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한심한 아닙니까? 거죠. 사실 뭐 예. 국력이 모자랍니까? 뭐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저쪽 애들이 얘기하는 그 특히 좌파들 얘기하는 그놈의 우리 민족끼리 때문에 근데 우리 민족끼리인데도 내부적으로 더 싸우고 있잖아요. 참 이번 그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보면 러시아 병사들의 이 정신력에도 좀 심각한 네.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전차와 장갑차를 네. 버리고 뭐 도망을 간다든지 뭐 지휘관을 살해한다든지 뭐 심지어 전쟁에 참전했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투항을 한 사람들이 그렇죠. 우크라이나 편이 돼서 러시아에 싸우는 뭐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진짜 자칫 잘못하다가 이거 이런 식으로 가고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전황에 어떤 변화가 없을 경우에 러시아 군부가 뭐 좀 그 고무신 거꾸로 신고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 지형에서 봤을 때는 예.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예. 이 러시아가 과거 예전에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해가지고 예. 구소련 시대처럼 정치 장교들을 다 박아놨어요, 부대마다. 지금도 그 정치 장교 예. 시스템이 그대로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유지되기 거죠. 때문에요. 이 전투 부대를 못 믿으니까 예. 이 전투 부대 지휘관들이 이게 이 제대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치 장교가 감시하는 시스템. 그 제정 러시아 시대나 소련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푸틴은
그 소련과 KGB의 망령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이사 푸틴의 생각은 그게 고착이 된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면 이게 지휘관들은 순수 슬라브 gentik이 모르겠지만은 예. 병사들은 이민족이 많아요. 그렇죠. 잡아온 거죠, 잡아온 거. 그리고 예전에 폴로이 뭐 어느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다 잡아다가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특히 그저께부터인가는 뭐 최근 60세 이하 애국자들은 다 오라고 하는데 지금 병력이 없습니다. 인구가 러시아가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 땅은 넓은데 많은 예. 나라가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군대를 징집병 예. 1년짜리 징집병을 운영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게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전투 병력 중에 이 정도 사상이면은 전투 불가까지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병력이 없어요. 가지고 다 끌어모아도 안 되는. 뭐냐면 이렇게 끌어들인다고 전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장비들도 노화되고 예. 지휘통신도 안 되고 예. 병사대 훈련 나 그리고 나이 60 먹은 사람들까지 다 데려다가 지금 전쟁에 보내고 있는. 이거는 거의 안 되는 거죠. 이게 거기까지 온 겁니다. 다만 러시아 군부의 핵심 요직들을 전부 다 과거 FSB 출신들이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서구권이나 우리 생각하는 그런 데의 군사적 변형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그건 다만인 거고 예. 실제 역사적으로 봐는 어떤 일든 간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에서도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네. 지금쯤 한 번쯤 번역을 해도 진지하게 뭔가 진지하게 한번 해도 예. 그게 실제로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네. 지금 영국이라든지 서방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완전한 실패고 네. 이거 사실상 러시아가 패배한 것이다. 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네. 분석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예. 뭐 확답을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전쟁이라는 거는 그 결과를 모르고 처음에 서방 언론들은 그랬거든요. 예. 단기간 내에 끝날 것이다. 예. 군사평론을까지. 뭐 이틀이면은 젤렌스키가 도망갈 것이다. 뭐 이런 그런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가 아니잖아요. 또 아니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게 결과는 예단 못. 아까 말씀한 것처럼 푸틴이 핵폭탄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걸 불배제에 두더라도 네. 전쟁의 변화를 모르고 최근 기사를 좀 확인해 보면 예. 우크라이나도 주 단위가 있고 여기 어차피 젤렌스키 연방 대통령인데 예. 주 단위로 지금 약간 분리적인 생각이 좀 나오고 있다더라고요. 아. 왜냐면은 젤렌스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욕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지금 여당처럼 예. 각자 지금 내분이 좀 일어나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일부 지역은 뭐 돈바스의 돈데츠크나 이런 데서는 예. 성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 붙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 다른 주에서도 예. 실제적으로 좀 젤렌스키라 이렇게 있는 이런 항전하는 게 맞는 거냐? 막 이렇게 해서 예. 정치적으로 공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전쟁의 양상이 현재와는 좀 다르게 변할 수도 있긴 한데 예. 아직까지 확실하게 예단하기 못하지만 예. 다만 처음에 러시아가 생각했던 그 전쟁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요. 아.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아. 참.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전쟁이라는 게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러시아는 기본 명분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그거로서 어쨌든 간에 전투에서 승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 향후에 러시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전 침략국이거든요. 침략국이죠. 예. 그러면 주변국들이나 나토는 더 강화될 것이고 예. 앞으로 지금 러시아가 가스나 뭐 석유 가지고 지금 압박하더라도 지금 대체선을 찾고 있고 예. 만약 대체선이 될 경우 예. 그리고 속칭 어떤 다른 종류의 신재생의 차원에서 바뀌게 된다면 러시아 더 이상 러시아 믿는 건 석유죠. 석유. 예. 근데 석유를 지금 더 사용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러시아는 끝나는 거죠, 사실. 그밖에 없는데.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던 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이 정보 분석 능력. 네. 지금 그 KGB가 이제 FSB라고도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이 정보기관의 이 오판이 이 푸틴의 침략을 부추긴 거 아니냐. 네. 그런데 한 시절 정말 KGB 그러면은 막 전 세계가 벌벌벌 떠는 정도의 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렇게 그 분석에 실패를 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네. 과거에 구소련이 그 예전 제정 러시아 때부터 예. 아무튼 뭐 젠카라는 그 정보적도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주변에 제일 유명한 게 어차피 구소련 시대 KGB고 제일 예.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그 KGB의 상대였던 예. CIA나 예.
영국의 MI6나 예. 이스라엘 모사드 이런 게 예. 강력하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KGB도 그런 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같이 한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서방 국가 같지 않게 암살도 많이 하고 예. 많이 그런 일 했지. 그리고 KGB의 특성은 예.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자체가 다민족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부적이보다는 내부적으로 각 그 강제로 병합한 국가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정보 분석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비밀 경찰인 거죠. 예. 나치의 그 게슈타포 예, 이런 예,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 체제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인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구소련이 멸망 후선 KGB 해체시켜서 SVR하고 FSB 예. 만들고 등등 해체시켰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푸틴이 정권 잡고 나부터 예. 해외 정보군 SVR의 역할은 진짜 해외예요, 해외. 아. 그리고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역할은 FSB는 원래 국내 정보기관인데 예. 국내 정보기관에 주변국들에 대한 해외 정보 업무까지 다 시켜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FSB가 KGB가 후순위입니다. 예. SBR은 그냥 하나의 그 외교적인 뭐 의미를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여기다가 그 과거의 KGB처럼 직속 군부대를 한 30만 명을 붙여놔요. 과연 KGB 왜냐면 자기가 KGB 때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그 러시아에 있는 FSB의 이거는 체제 보호수단입니다. 체제 보호수단. 그러니까는 이게 독재 국가나 특히 이런 전제주의 국가 그리고 이런 독재자한테 있는 정보기관의 가장 큰 단점이 군부대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기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친위 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게 체질화돼 버렸구만요. 그게 생존의 방법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푸틴한테 가장 좋은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푸틴이 또 정보기관 수장이다 보니까 예. 뭐 그 오바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늘 KGB에 있어봤어. 예. 지금 SBS에 있는 사람은 KGB 출신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푸틴은 내가 KGB 출신이고 내가 FSB 출신인데 내가 다 해봤는데 니들이 나보다 나아? 라는 그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큰 러시아에서 최고의 정보 분야의 최고이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맞춰서 이 밑에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독재 국가나 이런 나라를 망해가는 전형적인 그 나라의 정보기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이 푸틴의 어떤 리더십 문제 그리고 건강상의 지금 문제 이거 혹시 뭐 치매 아니냐 이 파킨슨병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거 아무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판단력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뭐 어느 독재자나 마찬가지로 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 보이는 어떤 말기적 증세가 지금 총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보이고 있죠. 과연 이럴 경우에 이 푸틴의 이 전쟁이 정말 자기가 원한 대로 끝나지 않을 경우에 이 푸틴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라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독재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말씀은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사고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푸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재를 했었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측근 세력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게 독재자의 측근 세력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재자가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하다못해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살려놓고 자기들이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왜 안 그러면 자기들 통째가 다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지금 뭐 치매설도 있고 파킨슨병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약이 나오려 하는데 이 푸틴을 끝까지 내서 나와야지 자기들이 생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측근 세력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3의 세력이 측근 세력을 제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측근 세력자라는 게 결국 뭐 역사가 그렇습니다. 또 내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푸틴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본인이 어떤 의사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면은 결국 측근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수준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어떤 기회가 오는데 문제는 그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대를 이을 것인가 했을 때 과연 과거에 구소련이 패망하고 옐친이 들어서고 이럴 때처럼 좀 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특히 자유주의에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될 경우 좀 나은데 최근에 보면 뭐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그
설문조사를 하면 예. 푸틴의 지지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의 저 정도 수준을 봐서는 그 자체도 조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쟁에 난 군인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탈영을 하고 예. 러시아 싸우는 그러면은 비율을 봤을 때 그만큼 반대색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러시아 군대 중에 10만 명 중에 10,000명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전체 인구 중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하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예. 그럼 그 설문조사는 그 여론조사는 가짜거든요. 네, 네. 근데 결국은 푸틴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여론조사. 보통 우리나라 좌파들이 장악한 여론조사처럼 여론조사를 하고 예. 그대로 가는데 푸틴은 그거 믿는 거죠. 사실 나는 이 광활했던 과거에 내가 차르다 제2의 차르고 네. 내가 러시아 제국을 다시 만들 것이고 내가 거기에 차르인데 그리고 내가 정보기관 수장이었고 예. 다 너희들 내 밑에 있는 애들인데 뭐 그런 게 지금 그게 고착화된 하나의 그 노인화된 거죠. 예. 가장 위험한 수준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도 지금 리더십의 문제지만 네. 지금 그 거의 비슷한 양상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중국인데요. 네, 네. 시진핑이 참 근래 보기 드물게 지금 3년임을 그 앞두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네. 이게 이제 장기 독재의 경우 빠질 수 있는 말기적 증세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거 좀 뭐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중국의 이 시진핑 3년임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동부가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예. 두 가지가 큰 회의가 있어요. 예. 이거 유럽에서 나토 회의 예.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샹글라 회의 예.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에서의 공론하는 주제는 뭐였냐면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중입니다. 예. 그래서 자유우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중국의 팽창을 막는데 예. 어쨌든 간에 러시아의 유럽 진출은 나토나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거고 예. 이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아젠다거든요. 예. 그래서 각국의 자유우방 국가들은 과거에 뭐 나온 2019년부터 나온 인도태평양 전략 뭐 그전에는 다이아몬드 전략 뭐 예. 쿼드 등등등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거를 태평양 지역으로 가는 걸 막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시진핑이 하는 게 지금 계속 뭐 어떤 군사력도 증강시키고 대만에 대한 이렇게 협박도 하면서 자기들 계속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그 더 하려는데 그 항공모함 계속 만드는 거 만들겠죠. 보면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의 민간인 펠로시가 예. 한번 지금 동북아 지역을 한번 휩쓸고 왔잖아요. 예. 이게 미국의 특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온 거. 어차피 11월 달에 하원 위원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예. 자기가 지금 84세인가 나시가 예, 예. 그런 게 있는 오랜 동안 정치에서 내가 한번 휩쓸어 가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예. 어떤 얘기를 하냐, 어떤 좀 약간 오해를 하냐면은 사실 이분 자체가 예. 되게 굉장히 반중주의자예요. 예. 그 되게 유명합니다. 옛날 천안문 사건도 있는데 좀 세부적 하면 천안문 때도 뭐 신문 기자를 다 데려갔다가 자기만 도망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막 그 사진만 찍고. 예. 그러니까 그냥 정치인인 거예요. 예. 근데 반중 정서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거는 어떻게든 순수하다는 기보다는 굉장히 고동될 수된 거죠. 그래서 실제 현실주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실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게 방법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폴리시 이 분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내놓은 분이에요. 지금 네.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 분이죠. 근데 결국 뭐냐면 지금 미국이 과거에 소련 시절이나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 지금처럼 강성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미국에서 윈윈 전략이라고 예. 어느 지역에서 전 세계 두 군데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이 네. 그걸 다 가능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미국이 과거에 미국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모자이크 전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지금 국방 예산이 엄청 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천조국이라는 얘기는 그냥 천조국인 얘기고 돈이 엄청 들거든요. 예. 그래서 F-22 전투기조차도 지금 운영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돈이 너무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운영비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예. 이걸로 전쟁 환경을 유지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프렌시가 이게 대만을 감으로써 이게 시진핑의 대만 친구에 대한 의견이 많아졌고 예. 당장 10월 11월 가가지고 제20차 공산화 대회에서 시진핑이 3차 연임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에 대한 계기를 이분이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다만 근데 이 시진핑도 이것도 제가 함부로 예단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예.
이쯤에서는 이 사람도 자기는 그냥 과거에 못 살았던 중국에서 많이 등소평도 올라가서 지금 나는 1대1로도 한번 주장해보고 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한번 붙어보고 예. 그리고 나는 뭐 위대한 중국인 한족입니다. 예. 한족이 위대하면 중국몽도 한번 해보고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중국몽 있잖아요. 그 소중한 사당에 있는 네. 중국몽 한번 그걸로 끝내고 아는 게 이 시진핑의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 아닌가. 왜냐하면 만약 한 번 더 연임을 하고 예. 가게 되면 결국 푸틴은 전체를 다 알고 푸틴은 차우세스크나 그전에 있던 히틀러나 뭐 그전에 있던 스탈린도 결말 안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따라가는 독재자들이나 예. 이 전체주의의 국가의 독재자들의 길을 따라가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는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3차 연임을 하려고 할 것이고 예.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건 대만 문제고 예. 거기에 이 대한민국도 걸려 있고 참 복잡한 국장경입니다. 예. 네. 저희가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가지고 네. 참 뭐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네.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 할 게 아니라 네. 저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지식인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박진기 교수님을 비롯한 네 분의 그 필자가 쓰신 이 푸틴의 야망과 좌절이라는 책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네. 정말 현란하고 변화무쌍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 정세, 네. 동북아 정세를 또 네.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그 징검다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오늘은 이제 그 푸틴이 지금 이번 침공에서 죽을 쓰는 이유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다면 네. 다음 시간에는 저 명지대학교의 이지수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도대체 러시아는 왜 이렇게 땅 욕심이 많은 나라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네. 근원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자기네들은 유럽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아시아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유라시아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뭐 이러고 있는 그 핵심 본질은 네.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1시간 반 정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속 시원한 분석을 해주신 우리 박진기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